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겨동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27, 개항기의 문화의 인물입니다. 지난 강의 때 언급했듯이 이제 근현대사의 첫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개항기 파트는 이 강의를 통해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서 내용 자체에 보면은 여기 있는 거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파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 파트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트가 좀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크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 인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에서 대부분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예능 공략이 어차피 이제 우리 인물 유형 어떻게 하는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문물 유형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기해야 될 사례도 진짜 많고, 이 파트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물의 각 설립 연도를 암기를 못하면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거의 개항기 마지막 발목을 잡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흐름형 보면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연도를 암기하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연도를 암기해야만 그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과관계라는 거를 성립하는 조건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 파트는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광해원은 몇 년인가요? 아니면 경인선은 몇 년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진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한능검 시험에서 진짜 유일하게 연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것 때문에 제일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암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파트가 꽤 쥐약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항기의 교육기관 및 신문의 특징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항기의 근대 문물 관련된 사례를 이해하고 설립 연도를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기의 대표 인물들의 업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교육기관이라던가 신문 관련된 내용은 그 교재 뒤에 본문은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는 게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PPT로 보충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 연도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라던가 신문 관련된 사실 유형이라도 공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문물 사례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사실상 연도 암기가 필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못하겠다, 버리시고요. 인물 업적 유형이라도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물 연도를 암기하는 게 도저히 난 못할 것 같아요 싶으면은 제가 이것만큼이라도 외우세요 라는 걸 강조해 드릴 게 있을 거니까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교육기관 신문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PPT를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항기의 교육기관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기관이나 신문의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꼭 외우세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기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담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친 키워드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랑 유경공원부터 외우시면 되는데, 이 원산학사라는 거는 덕원부사 정현석의 건의로 뭔가 교육기관 같은 걸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 그런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근처에 뭐 관리든지 뭐 파견된 인물 이런 사람들이 교육기관 세워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함경남도 덕원부의 관민들이 교육기관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원사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교육기관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대식 그런 사립교육기관으로서는 얘가 제일 먼저 설립되었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도가 비슷해가지고 얘가 먼저 할 수 있는데 동문학 가지고 뭐 사실 이런 거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원산학사를 좀 더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경공원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산학사보다는 이 유경공원이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영이라는 단어가 그 인재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 영재를 기른다. 그래서 유경공원인데 실제로 당시에 그런
정부 주도로 그런 새로운 근대식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영어, 산학, 지리 등 예전엔 무조건 그냥 뭐 유교, 성리학 이런 것만 가르쳤다. 뭐 공자왈, 맹자왈 이랬으면은 이제 조금 학문적인 것도 새로운 걸 가르치고요. 이 유경공원은 기본적으로 공립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민간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류층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료가 중심이 된 좌원과 상류층의 자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구도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유경공원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영어를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가르칠 일종의 티처,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가지고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헐버트란 인물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헐버트는 본래 유경고원의 교사로 초빙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되게 독립운동에도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고종의 뭐 편지 같은 거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그 나중에 일제감정기쯤 이르러가지고 일제가 그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일본 반출하려니까 이따다르 그 베델과 함께 그걸 반출하지 못하게 이런 반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헐버트예요. 그래서 원래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돼가지고 뭐 이런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 이런 것도 하면서 뭔가 교육 같은 거 담당했던 인물인데 나중 가선 독립운동에 기여한 대표적인 미국인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동문학의 경우에는 그냥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이고요. 배제학당이 되게 선지로 좀 잘 나오는데 사실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보셔도 되고 배제학당은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이에요. 서울 정동에 설립되었었고요. 이화학당의 경우에도 똑같이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인데 얘는 특징이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도 적어놨는데 어차피 이따 키워드 판서에 다 적혀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연도는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양기 신문 보겠습니다. 신문은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신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성순보의 경우에는 순한문으로 쓰인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성순보는 근대식 신문 발행 기구인 방문국에서 이게 발행되었었는데 참고 이 방문국은 나중에 한성주보까지도 발행했습니다. 아무튼 이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이렇게 간행된 신문으로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 관보적 성격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 관보라는 게 실제로 정부의 그 정책 같은 거 홍보한다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이해해 두시고 특히 한성순보는 10일에 한 번 발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한성순보랑 한성주보의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한성순보의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 거고요. 반대로 한성주보의 경우에는 이 주자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그 일주일 있죠. 그 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 한성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이 각자 단어들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염두에서 암기하시면 좋고 이 한성주보는 이 순보랑 다르게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독일 당시 물품 같은 거 이렇게 광고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립신문은 1896년에 서재필이 만든 신문인데 그 독립협회의 서재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국문이랑 영문을 혼용해서 가능했었는데 특징이 민중의 계몽을 위한 목적과 외국의 국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국문을 발행하고 외국의 국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문으로도 혼용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최초로 민간인이 만든 신문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문을 기점으로 민간인들이 만든 신문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좀 정부가 이런 신문을 만들었다면 나중 가서는 이제 좀 일반인들도 신문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대표적으로 황성신문의 경우에는 남궁옥이 만들었고 이 남궁옥이 만든 이 황성신문은 똑같이 국문 그리고 얘는 한문을 혼용했고요.
장지연의 시라 방송대국을 개최해가지고 당시에 이 매 밤마다 소리내어 크게 운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이 항거한 이 장지연의 시라 방송대국을 개최한 게 황성신문이고, 이종일이 창간한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된 신문으로서 약간 민중계몽을 위해서 부녀자 및 민중을 대상으로 조금 더 발행된 신문이다? 그냥 그 정도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국신문은 그렇게 잘 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만세보의 경우에는 천도교 기관지예요. 비슷한 걸로 천주교의 기관지는 경향신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보는 나중에 한 31강쯤에 그 일제감정기에 존재했던 종교 유형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라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안 다뤘었죠.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신문 유형 공략한다면 가장 1순위로 외워야 돼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진짜 중요한 게 지난 강의 때 다뤘었던 국채보상운동의 빈출 정답 키워드 되게 잘 나오고, 신문 유형을 다룰 때도 얘가 단독 유형으로 나왔던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1순위로 공략해야 되는 신문인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좀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양기탁이라는 그 신민을 간부 출신의 인물과 더불어서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창간인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이름은 배설, 뭐 약간 은가 그런 발음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영국인 베델, 그러니까 이 신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외국인이 창간자로 참여한 유일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창간자로 들어간 신문이 뭐예요? 이런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경우에는 국문, 영문을 혼용해서 발행했었고, 경제구국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정답 키워드로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특히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항일 논설을 다수 게재했는데, 대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례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항거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문의 경우에는 다른 신문들이랑 달리 외국인이 참관자이다 보니까 일제 입장에서도 헬로? 베델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신문들만큼 대놓고 탄압하기에는 영국의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제로부터의 그런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항거하는 그런 항해 논서 같은 걸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기관이나 신문 관련된 내용은 쭉 정리해드렸고, 이제 바로 근대 문물 볼 건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기관이나 신문의 그런 설립 또는 뭐 간행 연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이거 물론 이 신문이나 교육기관 자체에 연도를 암기해야만 얘네 둘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근대 문물까지 연계해서 연도형 문제를 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의 연도도 나올 수 있다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근대 문물 연도는 암기하는 게 정말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 줄로 쳐놓은 것만이라도 꼭 외우시길 권장드리는데, 솔직히 덕수궁 중명전이랑 석조전은 얘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덕수궁 중명전에서는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나중에 현대사에서 두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도보단 얘는 특징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관련 역사도 사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솔직히 역할을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기기창의 경우에는 저번에 그 사조단 유형 다룰 때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 기기창의 경우에는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입니다. 영선사의 파견 영향을 받아서 만든 기구고요. 반문국은 아까 말했듯이 신문이에요, 신문. 그리고 전왕국의 경우에는 근대식 화폐 주조 기구로서 지난 강의 때 언급했었던 백동화라는 그런 근대식 화폐를 이렇게 발행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애들 역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근대식 기구의 거의 시초점 되는 것들이 이때 많이 나왔었고, 자, 다음으로 광해원. 광해원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광해원은 다른 말로 재중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광해원의 경우에는 미국인 알렌이란 인물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료기구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거고요. 그 이때 당시엔 전신도 개통됐었고 조금 나중 뒤에는 뭐 경복궁 내에 이렇게 전등도 가설돼 가지고 약간 우리가 뭐 통화 뭔가 통화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핸드폰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연락 수단 같은 것도 많이 제한됐었는데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전등 같은 것도 가설될 정도로 뭔가 전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부터는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게 많이 점점 발전하는구나.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도 암기하기 위한 좀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암기해 봅시다. 85년은 전신에 감전되면은 병원에 빨리 오세요. 다시 전신에 감전되면은 병원에 빨리 오세요.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전등의 경우에는 이게 옛날이에요. 이제 뭐 세워져 얼마나 많이 세워봤겠어요. 그러니까 전등이 그렇게 질이 안 좋아가지고 전등 상태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등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빠지지직, 빠지지직, 빠지지직 이런 소리가 난다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8년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하나만 제가 좀 추가해드리면은 한성 전기회사라 해가지고 약간 이런 전기 같은 걸 보급하기 위한 회사도 설립되었다. 이런 것만 추가로 외워두시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 계양기의 근대 문물 연도를 도저히 암기를 못하겠다 싶으면 제가 가장 먼저 암기시킨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경인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전차.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 수단에서 크게 발전한 건데 얘는 말 그대로 철도고 얘는 전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차이냐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1899년에 그런 이동 수단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계양기 근대 문물의 문제 키워드 간에 정답 키워드 간에 진짜 극빈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 99를 보고서 뭐 은하철도 999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전차 아니면 철도 뭐 기차 이런 거니까 90, 90, 90, 90, 90, 90 이런 느낌을 연상해서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다 버리고 도저히 다 모르겠다. 얘라도 꼭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길 바라고 나머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광제원의 경우에는 국립병원이고요. 덕수궁 중명전은 아까 말했듯이 을사득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제원의 경우에는 광무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도 사실 그거를 좀 연계해서 낼 수 있고요. 이 경부선이랑 경의선의 경우에는 약간 당시에 사실 뭐 경의선까지는 시기를 따지면 조금 뒤긴 하지만 이 약간 이 경부선이나 경의선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제가 러일 전쟁하면서 좀 이동수단 같은 걸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도 부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산부터 의주까지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철도를 쭉 깔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석조선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원각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뭘 다루던 간에 다 최초라는 의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서 은세계라던가 치악산 등의 신극을 공연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근대 문물 관련된 내용은 다 다뤘고 마지막으로 계양기의 대표적인 인물 몇 명 다루면서 계양기 파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양기는 솔직히 제가 인물을 억지로 많이 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 있게 다룰게요. 자, 일단 김홍집. 김홍집은 우리 계양기 처음 배웠을 때 2차 수신사로 파견된 인물로서 황준원의 중국인 황준원의 황준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국내에 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될까? 청나라랑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미국과도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뤄가지고 나중에 청나라 알선으로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김홍집의 경우에는 1차 가보 개혁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중에 뭐 을미개혁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 김홍집의 경우에는 사실상 1차 가보 개혁 관련된 대표 인물로 제일 잘 나옵니다. 다음은 유계준의 경우에는 이 인물은 약간 보빙사 쪽에도 참여했었고 외국의 근대 문물에 대한 겸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약간 미국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 얘가 서양을 다녀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기행문인 서유견문을 집필했어요. 그래서 이 유계준은 이 서유견문이랑 그 거문도 불법점령 직후에 조선의 중립화를 주장하는 이 조선 중립화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야 갔다 온 다음에 지은 기행문인 서유견문과 이 조선 중립화론 이게 중요해요. 뭐 나머지로는 뭐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 편찬하고 그 노동자들의 그런 계모 교과서를 만든 노동리학 독본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노동리학 독본도 최근에 유길준이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서유견문이랑 조선 중립화론 이 두 가지부터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간 줄로 친 인물들은 오답선지든지 단독 인물 유형을 좀 나오기 좋은 인물들을 제가 쳐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박정양. 박정양은 1차 가보격 때 궁극기무처의 부총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리기 쉬운 게 나중에 안창호 선생님이 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창호 선생님이랑 업적을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이 인물이 초대 주미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랑 외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이런 공사관을 파견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파견된 초대 주미공사는 박정양이에요. 특히 이 인물은 또 역시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겸원 같은 걸 정리한 견문록인 미속습유란 걸 집필했는데 미속습유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 초대 주미공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 박정양은 독립협회 제안을 수용해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관료 출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료 중에서도 관민공동회 때 이 독립협회 제안을 수용해서 오케이 니네 개혁하자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들어줄게 라는 입장을 좀 보였었던 게 박정양입니다. 그 외에 최익현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좀 많이 다뤘어가지고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하는 개유상소를 진상했고요. 그러니까 이 최익현의 경우에는 거의 흥선대원군 너 나가세요 탄핵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부복걸 척화이소라 해가지고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끼를 진 상태에서 당시 일본과의 그런 수교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게 또 최익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부복걸 척화이소가 진짜 최익현 키워드 잘 나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뭔가 도끼를 진 사람이 나왔다. 그럼 최익현 의심해봐도 돼요. 다음으로 청토역 보기제소. 이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청토역 보기제소로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청토역 보기제소의 핵심이 뭐냐면 의미개혁 관련된 임무를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당시 뭐 단발령 이런 거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익현 입장에서는 얘는 유생인데 부모가 내려준 뭐 머리를 깎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을사늑약의 체결을 반발해가지고 전북 태인에서 을사의병을 주도했었는데 결국 체포돼가지고 스시마 섬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스시마섬 순국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최익현 관련된 사례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 좀 간단히 보면은 안중근님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제감정기 직전에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의거 활동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옥중 생활 중에 한국, 중국, 일본 이 삼국,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그런 평화를 강조하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님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매번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암기하면 문제 푸는 데는 정말 쉬운, 사실 기출공략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으신 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독립운동가 관련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업적률 공략할 때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인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양기탕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만민공동의 간부를 역임했다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배대가 대한민의 심볼 창간해가지고 그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해서 지원해줬었고 신민의 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일제감정기 때 배울 내용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고위 관리를 역임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훈의 경우에는 똑같이 신민의 간부를 담당했고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인 오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그런 자본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그래서 상인 출신이어가지고 자기 회사라는 그런 도자기 관련된 회사를 운영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도 나중에 일제감정기 때쯤 배울 건데 그 3.1운동 직전에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그런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요. 그 민족대표 33인의 기독교 대표를 역임해가지고 다른 종교 세력과의 연합활동가 그리고 독립운동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데 크게 발벗고 나선 인물이 이승훈입니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계양기 파트 관련된 내용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일제감정기 관련된 내용 다룰 건데 아마 일제감정기부터는 좀 설명할 게 상대적으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갑자기 암기할 게 확 늘어난다고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짚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쉽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